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죠.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 속에 신냉전 시대로 불릴 만큼 국제사회의 진영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실익을 얻어낼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. 앞으로 2년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는데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이를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는 뭔지 김도엽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김 의원, 우리나라가 이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한 게 이번이 세 번째죠? 그렇죠. 91년에 유엔에 가입을 했었는데 그 이래 두 차례 진출을 했었고요.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. 이 가장 최근은 11년 전 박근혜 정부 때였고요. 임기가 2년이고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요즘에 안보리 요즘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죠.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? 유엔 말 그대로 이제 국가 간 연합이니까 굉장히 느슨한 거고 국제법적으로 국가의 상위 개념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가는 모든 국가가 동등한 거고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간섭을 할 수가 없고 강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회원국 대상으로 해서 구속력 있는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의 조직. 이게 바로 안보리예요. 유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거죠. 예를 들면 이제 경제 제재 같은 비무력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무력 사용이 가능한 그런 그 강제 조치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유엔군 파병을 안보리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. 그렇죠. 뭐 의사 결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상임, 비상임 이사국 합쳐서 15개국인데 투표로 해서 9표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통과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렇군요. 지금 김 의원이 말한 대로 이사국이 모두 15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상임, 비상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네.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상임이 5개국, 그다음에 비상임이 10개국인데요. 말 그대로 상임은 바뀌지 않고 계속 하는 거죠. 뭐 미국, 영국, 그다음에 프랑스, 러시아, 중국. 이렇게 5개국인데 중국은 원래 대만이었다가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어요. 이렇게 된 건 이제 설립 역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보입니다. 이제 모두 2차 대전 전승국들이고 핵무장 국가들입니다. 그러네요. 이제 비상임 10개국은 대륙별 안배를 통해서 지금 선거를 선출하는데 임기가 2년이고요. 이제 연임은 안 됩니다. 일정 기간 지난 뒤에 중임은 가능하고요. 지금 우리가 속한 데가 아시아 태평양 쿼터인데 표가 2장이에요. 이번에 한 개국이 교체된 선거가 있었고 한국은 단독 출마를 해서 이럴 경우에 이제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해야 되는데 192표 중에 180표를 득표를 했습니다. 상당히 넉넉하게 통과를 한 상입니다. 그렇군요. 일단 뭐 이름에서도 상임국, 비상임국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는데 어쨌든 안보리 안에서 권한차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이 권한차 아무래도 비상임국은 상임국보다는 이런 어떤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뭐 권한만 놓고 보면 이제 주요한 권한들이 투표권, 뭐 발언권, 회의 소집 및 주재권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이는데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상임 이사국만 갖는 거부권 행사 자격이에요. 거부권이요. 예,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안보리가 소집이 됐고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투표로는 통과가 됐었어요. 근데 러시아가 거부권 사용하면서 뭐 불발이 됐고. 요걸 계기로 해서 사실 이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대해서 제한을 좀 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긴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지금 김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사실 안보리 무용론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뭐 이런 역학구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?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이달 초에도 바로 뭐 북한이 ICBM 기술 사용한 발사체 발사를 했는데 그때 유엔이 뭐 한 일이 없잖아요. 예. 네. 안보리가 소집이 됐었는데 뭐 제재도 못하고 결의문도 채택을 못했어요. 맞습니다. 뭐 중국, 러시아 반대 때문인데 지금 우리가 한반도 문제 당사자잖아요. 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북핵 문제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인데 이걸 안보리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뤄야 하고 또 다룰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 현재 안보리가 이런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안고서 임무를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최근에 여러 분석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게 우리나라가 북한 관련 당사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할 같은 데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. 네. 이런 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김 의원은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뭐냐면 이제 이사회 의장국을 특히 맡았을 때 이런 부담을 우리가 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
이제 이사회에 진입을 하고 나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이 의장국을 맡았을 때거든요.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 하는 건데 요 기간 동안 의장국이 하는 게 사무국, 이사국이랑 조율을 하면서 회의 일정을 짜고 주도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국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력할 여지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. 우리는 이제 예상대로라면 내년 6월에 맞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니까 의장국이면서 이걸 다루는 게 오히려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런 관련해서 외교부의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외교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의장국으로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게 아예 불가능하지 않다. 또 하나는 미국이나 일본 같이 우리랑 좀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이 의장국을 할 때 사전 활동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안보리에서 다뤄지도록 우리가 교섭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뭐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어떤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여쭤보긴 했는데 반면에 이제 기대감도 큰 게 사실 아닙니까?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진출을 하면서 한미일 3국 공조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. 네.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? 뭐 이게 바로 이제 일본도 우리가 똑같이 아시아 태평양 쿼터 목소로 해서 올해부터 이미 이제 이사국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예요. 그러니까 이제 내년은 한미일이 이 안보리에서 동시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이 되는 거죠.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나라니까 북한 관련 결의 또 의장 성명 문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를 하면서 같은 이사국인 미국, 일본과 동시에 이제 관련국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공조를 좀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들이 좀 크고 있어요.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이 외교적 교섭의 끈을 놓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. 그렇군요. 우리 정부의 훌륭한 좀 외교 정책 그리고 외교 전략들이 좀 나와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김희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